자, 제 10장 우리 문항 분석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개의 검사에는 여러 개의 그 시험에는 여러 개의 문항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문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각 검사 속에 담겨 있는 문항의 양호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검사 문항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그것을 검증함으로써 그 문항의 양호도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검사에서 포함된 문항이 원래의 그 의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사를 구성하는 개별 문항의 통계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요. 적절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완벽한 문항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겠죠. 일단 문항을 작성한 다음에 그 문항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표준 집단에서 먼저 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그 문항 분석을 통해서 의도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 그러한 문항과 그렇지 못한 문항을 구분을 한 다음에 좀 미비한 문항은 수정 보완하거나 폐기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 그 약품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임상 실험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도 있어요. 임상 실험을 할 때 약품의 치료 효과를 밝히는 동시에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백신 개발을 많이 했죠. 백신 개발을 하고 나서 이거를 우리가 예방접종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죠. 임상 실험 과정을 1차, 2차, 3차 이렇게 거쳤잖아요. 아주 빠르게 진행되기는 했는데 이러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해요? 이 신약이 좀 환자한테 안전한가, 그리고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작성한 문항도 바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문항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양호도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문항 분석 과정에서 양호도가 확인되지 않은 문항, 그리고 좀 수정 보완하거나 폐기해야 되는 문항들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항 분석의 과정이 우리가 특히 표준화된 검사 같은 데에서는 아주 좀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항 분석 방법은 이렇게 저희 오늘 알아볼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고정검사 이론과 문항반응 이론에 대한 방법들을 알아볼 건데요. 자, 일단은 요거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평가에 대한, 문항에 대한 평가 두 가지를 먼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문항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질적인 평가와 양적인 평가, 두 가지의 평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질적인 평가라고 하는 거는 문항이 측정의 목적에 부합이 되게 제작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즉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검사 내용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을 해요. 그리고 문항 유형과 특성과 제작 원리에 따라서 잘 제작이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게 바로 질적인 평가입니다. 이때 내용 타당도를 저희가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거는 평가 도구가 평가하려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즉 교육 목표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충실히 측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가 도구가 처음에 의도했던 교육 목표에 비추어 보아서 적절한지, 그리고 문항 내용이 교과 내용에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이게 포함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문항의 난이도가 학생의 집단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서 적절한가, 그리고 내용 전문가는 전문가들이 이걸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판단에 기초해서
우리 이 평가 도구에 대한 어떠한 적절성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용 타당도 같은 경우는 조금 단점도 있어요. 전문가들의 주관성이 좀 개입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적인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문항에 대한 양적인 평가. 자, 이거는 피험자들의 응답 결과를 검사이론,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전검사이론, 문항 반응이론, 이런 검사이론에 입각해서 문항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선다형인 경우에는 답지의 매력도 등도 분석할 수 있고요. 문항 분석을 위한 검사이론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전검사 이론과 문항반응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문항반응이론과 고전검사이론,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학습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항에 대한 평가에 보면은 문항 내용 점검표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해서 한번 알아두세요. 이건 체크리스트인데 문항 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항 형식들 있죠. 구조 형식에 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검사 이론을 이제 살펴볼게요. 자, 검사 이론은 검사와 문항의 질을 분석하는 이론이죠. 그쵸? 그래서 고전 검사 이론과 문항 반응 이론이 있는데, 요 얘기를 앞서서 우리가 검사라고 하는 게요, 검사의 좋고 나쁨? 이거 자체가 그 검사의 기본 단위인 문항의 질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검사 속에 담긴 문항의 질이 나쁘면 전체의 질도 나빠지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항을 먼저 분석하는 일이 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고요. 이 각 문항의 좋고 나쁨, 즉 그러니까 문항의 양호도를 알아보는 절차가 바로 문항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항 분석을 위한 검사 이론에 이 두 가지의 검사 이론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고전 검사 이론 같은 경우는 검사 총점에 의해서 문항과 검사 분석과 피험자, 학습자들의 능력을 추정하는 그러한 검사 이론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고전 검사 이론은 솔직히 문항 분석 이론보다는 조금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이 고전 검사 이론을 가지고서 좀 주로 사용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 이 문항 반응 이론을 교육 현장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문항 반응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통적인 문항 분석 방법에서의 문제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수리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계산 절차가 복잡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문항 분석하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문항 반응 이론을 이 옛날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훨씬 쉬워졌어요.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이 문항 반응 이론에 의한 문항 분석을 하는 것은 좀 여전히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해요. 어떻게 또 비유를 하냐면, 우리가 지붕에 올라갈 때 사다리 를 이용하지 않고 헬리콥터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는 거는 좀 적절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헬리콥터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는 게 뭐 빠를 수 있기는 한데 실속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고전검사 이론에 의한 문항 분석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것들을 이제 고전 검사 이론을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검사 이론의 기본 가정입니다. 고전검사 이론은 여기 앞에서 검사 총점에 의해서 문항과 검사를 분석하고 피험자의 능력을 추정하는 검사 이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한 총점, 그러니까 전체 학생이, 만약에 A 학생이 평균 총점을 한 95점 맞았어요. 이 친구는 이제 꽤 상위 집단에 속하겠죠. 이러한 검사 총점, 학생들의
전체적인 검사 총점에 의해서 문항의 검사를 분석하고 피험자의 능력을 추정하는 이론이 고전검사 이론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전검사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가정이 있어요. 자, 기본적인 가정이 뭐냐면, 자, 첫 번째, 관찰 점수라고 하는 거는 진점수와 오차 점수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찰 점수가 뭐예요? 관찰 점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채점해가지고 맞은 그 측정된 점수죠. 예, 그거를 우리는 관찰 점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언어 영역 점수가 90점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90점이라고 이게 받은 점수 있잖아요. 측정돼서 받은 점수, 이거는 관찰 점수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관찰 점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실력이 있어서 받은 정말로 이제 능력에 의해서 받은 능력 점수, 그거 플러스 좀 찍어서 맞은 점수도 같이 섞여 있죠. 그쵸? 우리가 그렇게 찍어서 맞은 점수, 이거를 오차 점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차 점수랑 진짜 실력에 의해서 받은 능력 점수, 진점수, 이거 두 개를 합한 게 여러분들이 맞은 점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관찰된, 측정된 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관찰 점수 이해가 가셨나요? 네. 그래서 이 고정검사 이론의 기본 과정의 첫 번째가 이 관찰 점수, 여러분들이 맞은 점수, 측정된 점수라고 하는 거는 진점수 플러스 좀 찍어서 맞은 점수인 오차 점수가 같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과정 볼게요. 두 번째 과정은 피험자의 진점수는 무수히 반복해서 측정된 점수의 평균값이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예. 고전검사 이론의 첫 번째 과정이 우리가 관찰 점수는 진점수 플러스 오차 점수이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이 진점수, 여러분들의 정말 능력 점수, 진짜 능력 점수, 진점수, 이 진점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 진점수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타당한 방법은 동일한 측정 내용을 무수히 반복을 해봐서 그거를 무수히 그 동일한 측정 내용으로 반복을 해봐서 얻은 모든 관찰 점수를 평균을 내보면 그게 바로 진점수가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A라는 교과목을 시험을 봤는데 우리가 그거를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해가지고 측정을 해봐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균 점수 그거를 이제 한 10번 만약에 했다. 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평균 점수. 여기에서는 이제 무수히 반복해서라고 나오는데 무수히 반복해서 얻어서 모아둔 관찰 점수의 평균 점수.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진점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가정이에요. 자, 그리고 또 가정이 있어요. 진점수하고 오차점수의 상관관계는 0이다라는 가정이에요. 진짜 능력 점수와 오차 점수, 찍어서 맞은 점수의 관계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험자들이 관찰 점수가 진점수하고 오차 점수라고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진점수가 낮으면 오차 점수도 작고 진점수가 높으면 오차 점수가 크다.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능력이 높은 피험자가 오차 점수가 작을 수 있고 능력이 낮은 피험자가 오차 점수가 높다. 이런 거는 연관성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튼 요 두 개의 관계는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가정이고요. 또 다른 가정이 있어요. 자, 한 검사에서 얻은 오차 점수하고 다른 검사에서 얻은 오차 점수의 상관은 0이다. 만약에 피험자들이 두 개의 과목을 치렀어요. A 과목에서 검사를 해서 나온 오차 점수, 또 B 과목에서 검사를 해서 나온 오차 점수. 이거는 서로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상호 독립적이고 관계는 없다. 상관이 0이다.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가정들을 가지고서 이제 문항 분석에서 문항의
난이도, 예, 변별도, 추측도. 자, 이거를 고정검사 이론에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런 가정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항의 난이도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난이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교재에서는 문항의 난이도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교재나 다른 이제 강의에서는 이제 곤란도라고 사용하기도 해요. 솔직히 곤란도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요즘에는. 예, 문항 난이도 또는 문항 곤란도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문항의 난이도라고 하는 거는 전체 학생 중에서 그 문항을 마친 학생의 비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취도 검사에서 문항의 변별도하고 더불어서 보고해야 되는 문항의 특징이죠. 그래서 정답률이 문항의 난이도 지수, 문항의 곤란도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률이 높으면, 정답을 맞춘 학생들이 많으면 어떤 문항일까요? 예, 쉬운 문항이죠. 정답률이 낮으면, 정답을 맞춘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항? 예, 어려운 문항인 거죠. 그래서 이 문항의 난이도 지수는 정답의 백분율, 그러니까 정답률이기 때문에 난이도 지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이 어떻다? 예, 쉽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 난이도 지수, 문항의 난이도 지수가 높으면 이거 정답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항이 쉽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문항의 난이도 지수가 낮으면 예, 정답을 많이 못 맞췄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항이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으면 만약에 여기 총 피험자의 수가 20명이다. 예, 라고 했을 때 공식이 요래요. 문항의 정답을 맞춘 피험자 수는 5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그 시험을 본 학생 수죠. 학생 수가 20명인데 그 중에서 정답을 맞춘 그 문항에 만약에 1번 문항이라고 했을 때 1번 문항에 정답을 맞춘 학생 수가 5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1번 문항의 난이도는 얼마일까요? 라고 계산하면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나요? 네. 3, 2, 1. 예, 얼마 나왔어요? 그렇죠. 예, 0.25 정도 나왔죠?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5명 정도, 20명 중에 5명이 맞춘 문항은 난이도가 한 0.25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문항의 평가표를 보면 돼요. 이거는 학자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문항의 난이도에 의한 5단계의 평가표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3단계로도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자, 만약에 이걸 1번 문항이라고 쳤을 때 자, 이거를 아까 0.25 나왔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봤을 경우에 자, 아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예, 20분의 5. 20분의 5는 4분의 1이죠. 4분의 1이기 때문에 0.25, 0.25 나온 거죠. 예. 100분율로 하면 25%. 그쵸? 자, 이렇게 0.25는 이쪽에서 볼게요. 자, 어디에 속해요? 예, 5단계 문항평가에서는 어려운 문항에 속하네요. 그쵸? 자, 3단계 쪽에서도 볼게요. 예, 이하 어려운 문항 쪽에 속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의 난이도 지수가 나오는 거는 어려운 문항이구나. 대충 여러분들 보시면 0.25에서부터 75 정도 또는 80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적절한 문항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넘어가면 이제 쉬운 문항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보시는 게 더 낫겠다. 예. 요 정도 20에서 80, 요 사이, 요 정도는 이제 적절한 문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80이 넘어가잖아요. 이거는 매우 쉬운 문항이다. 요거는 너무 어려운 문항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예, 이런 것들은 조금 수정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항의 난이도에 우리가 아까 이렇게 계산을 해봤잖아요. 자,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문항의 난이도라고 했고 공식은 이렇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럴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학생들이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예, 빈 답안지로 내는 경우. 예, 피험자의 수는 20명이었어요. 그런데 응답을 한 학생 수는 18명만 응답했고 2명은 아예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달항이 있는 경우의 난이도. 그러니까 응답한 학생이 없는 숫자가 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공식이 좀 달라졌죠? 아까는 n분의 r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n-nr. 그러니까 총 피험자에서 미달항이 있는 그 개수를 빼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의 정답을 맞힌 피험자의 수를 이렇게 분자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중학교 2학년 100명의 학생 중에 국어 5번 문항, 자, 5번 문항의 난이도를 할 거예요. 난이도 지수. 50명이 정답을 맞추고 미달 항수는 10개라면 문항의 난이도는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풀어볼까요? 예. 자, 한번 대입해서 풀어보세요. n은 100이고요. 예, 총 피험자의 수는 100명. R은 그 5번 문항을 정답을 맞춘 학생 수는 50명. NR이 있어요. 예, 정답을 맞추지 않고 그냥 미달항인 거는 10명이 그렇게 했대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렇죠. 여기 100에서 마이너스 10을 빼시고, 그렇죠? 100에서 마이너스 NR인 10을 빼시고 그 다음에 R은 50이었죠? 50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네, 90분의 50이 돼서 9분의 5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보면은 0.55 정도 나오겠네요. 0.55. 자, 0.55 정도 나오는 문항은 어떠한 문항일까요? 예, 난이도 지수가 0.5 나왔어요. 예, 그 정도 나오는 문항은 중간 난이도의 문항이다. 뭐 이 정도 나오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추측 요인을 제외한 난이도로 계산해야 돼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 선다형의 문제일 경우 우리가 사지선다형일 경우도 있고 오지선다형일 경우도 있죠? 예, 이렇게 사지선다형일 경우, 오지선다형일 경우 답지의 응답을 한 분포를 보고서 계산을 하시면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 자, P는 문항 난이도 지수를 나타내는 거죠. 자, 요 R은 뭐였어요? 문항을 맞춘 피험자, 정답을 맞춘 피험자의 수. 자, 요 N이 하나 새로 등장했습니다. 소문자 N. 자, 이거는 해당 문항의 답지수. 그러니까 사지선다형이면 4, 오지선다형이면 5가 되는 거예요. 예,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왜 마이너스 1은 왜 할까요? 예, 사지선다형 중에서 내가 하나는 못 찍었잖아요.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W는 뭘까요? W는 오답자의 수. 예, 오답자의 수를 얘기해요. 정답에다가 체킹하지 않은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의 오답자의 수를 얘기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나누기 n-nr을 하셔야 돼요. n은 아까 뭐였죠? 예, 총 피험자의 수였고 nr은 미달항이었어요. 예,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예제를 한번 볼게요. 사지선다형의 문제예요.
예, 사지선다형의 문제의 응답 분포를 이렇게 했대요. 1번에 40명, 2번에 150명, 3번에 20명, 4번에 60명이 응답을 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었냐면 2번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예, 2번에 150명. 와, 많은 학생들이 2번을 정답이라고 했죠. 자, 300명의 학생 중에 N은 300이에요. 예, 총 피험자는 300. 300명의 학생 중에 정답을 150명이 맞췄네요. 자, 그러면 수식을 어떻게 써볼까요? 자, 우리가 문항의 난이도 지수 P는 150. 자, 정답을 맞춘 학생들이죠. 150 마이너스. 자, 사지선다형 어떻게 됐어요? 네, 사지선다형 4 마이너스 1분의. 자, W 뭐였어요? 예, 오답자 수. 오답자 수는요, 정답을 응답한 나머지 숫자를 더하시면 돼요. 40, 20, 60이죠? 자, 이걸 다 더하면 몇이에요? 120입니다. 자, 120. 자, 그런데 여기에 밑에 뭐가 있어요? 예, n-nr 해주셔야 되죠. 자, n, 총 피험자의 수 300. nr은 뭐예요? 미다랑 응답하지 않은 학생들이에요. 자, nr 30을 뺍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270분의 150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예, 여기 3분의 120이니까 3, 42에서 40 남고 150 마이너스 40이 되죠? 예, 그러면 270분의 여기 하면 110이네요. 예, 110. 그러면은 요거 예, 약분하고 나누면은 0.41 정도 반올림해서 0.41 정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0.41 정도가 나왔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의 난이도일까요? 예, 확인해 봐야 되죠? 자, 이렇게 가서 보면은 0.41. 예, 한 중간 난이도 문항이네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난이도를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예, 1차 시에서는 예,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우리 2차 시에서 문항의 변별도 하고 문항의 추측도 뒷부분에 예, 우리 문항 반응 이론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